이게 정말 몽골이 맞나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광고판, 그리고 이마트 로고까지. 저는 잠시 비행기가 잘못된 곳에 착륙한 게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여권에 찍힌 도장은 분명했습니다. 이곳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였죠.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제 눈은 믿기지 않는 광경들을 연속해서 목격했어요.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도로 위 차량 대부분이 한국 브랜드였으며 한국 편의점 체인들이 모든 코너마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울화되는 해외 도시를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충격적 사례를 발견했어요. 그 누구도 심지어 한국인들조차 알지 못했던 놀라운 현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국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서울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호텔 창문으로 펼쳐진 서울 같은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바라보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가 이 변화를 주도했을까요? 왜 하필 몽골이었을까요? 어떤 힘이 한 도시의 정체성을 이토록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울란바토르의 거리와 가정, 학교와 직장을 샅샅이 취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도시가 자신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도시 모델이 어떻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서울 너머의 도시 울란바토르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동 올리고가 감동을 올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윌리엄스, 캐나다 출신 도시문화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다 전 세계 도시의 문화적 변화를 기록하는 일에 매료되어 독립 저널리스트가 됐죠. 제 최신 기획 서울화되는 해외 도시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이번 취재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저는 클레어 윌리엄스, 캐나다 출신 도시문화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PD로 일하다 전 세계 도시의 문화적 변화를 기록하는 일에 매료되어 독립 저널리스트가 됐죠. 제 최신 기획 서울화되는 해외 도시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이번 취재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공항 도착장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광고판이 가득했거든요.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길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울 베이커리, 김밥 천국, 뚜레쥬르. 이건 분명 몽골 공항이 맞나요? 이곳이 몽골 맞죠? 택시 기사에게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몽골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를 많이 좋아해요. 택시를 타고 울란바토르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 10대 중 7대는 현대나 기아차였어요. 몽골의 전통적인 게르집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대신 한국식 아파트 단지들이 솟아올라 있었죠. 거리마다 한글 간판이 빛나고 한국 스타일의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울란바토르인가요? 서울 교회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어요. 거리로 나섰더니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GS25였죠.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 과자, 라면,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었고 심지어 점원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길거리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서울 명동이나 홍대에서 볼 법한 패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돌 그룹의 포스터가 거리 곳곳에 붙어 있고 몽골 젊은이들은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현지 가이드 바트야르를 만났을 때 제 놀라움은 극에 달했죠. 바트야르는 서울대학교 유학 경험이 있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바트야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몽골 사람들의 일상이 한국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한국 드라마로 웃고 울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죠. 울란바토르의 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한글 간판들, 소주와 치맥을 파는 술집들, 한국 노래방 체인점들. 이곳은 분명 몽골이었지만 도시의 풍경은 서울을 복제한 듯 했어요. 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곳이 몽골이라고요? 아니, 내가 본 가장 한국다운 도시입니다. 첫날 밤, 호텔 창문으로 울란바토르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문화적 영향력과도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정체성 변화였습니다. 이 서울화 현상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현지 가정을 방문해 몽골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한국 문화가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취재할 계획이었어요. 바트야르가 자기 친구 가정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죠. 그 친구의 이름은 바이르마, 새 아이의 엄마이자 학교 교사였습니다. 바이르마의 아파트는 울란바토르 북쪽 신도시에 위치해 있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김치 냄새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바이르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직접 담근 김치예요. 들어오세요. 현관에 들어서니 신발을 벗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었습니다. 한국 가정과 똑같은 구조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바닥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죠. 온돌 바닥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몽골은 겨울이 매우 춥거든요. 이게 정말 효율적이랍니다. 바이르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바이르마의 부엌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한글로 된 요리책과 레시피 카드가 빼곡했어요. 냉장고에는 각종 한국 식재료들이 가득했고 찬장에는 고추장, 된장, 참기름 같은 한국 양념들이 줄지어 있었죠. 그리고 부엌 한쪽 구석에는 김치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바이르마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유튜브로요. 몽골에는 한국 음식 레시피를 몽골어로 번역해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제 최애는 서울맘 요리교실이죠. 3년 전부터 그분 영상을 보고 김치 담그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바이르마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들이 놀라웠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 완벽한 한국식 식탁이었죠. 바이르마의 남편 강바타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주말에만 몽골 음식을 먹어요. 평일에는 한국 음식이 더 간편하고 건강해서요. 아이들은 젓가락질이 능숙했습니다. 10살 딸 나랑이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김치를 매일 먹어요. 엄마가 담근 김치가 최고예요. 식사 후 바이르마가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SNS 피드에는 한국 요리 사진들과 레시피가 가득했어요. 저희 몽골 엄마들끼리 김치 레시피를 공유하는 그룹이 있어요. 3,0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죠. 서로 김치 사진을 올리고 비법을 나눠요. 바이르마의 집 서재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책장에는 한글 교재와 한국어 몽골어 사전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한국어를 공부해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죠. 바이르마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로 작성 중인 요리 블로그였어요. 이건 제 취미예요. 제가 한국 요리를 몽골 가정에 맞게 응용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블로그죠.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요. 떠나기 전 바이르마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예쁘게 포장한 것이었어요. 캐나다에 가져가세요. 제 정성이 담겼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이곳에서 단순한 외국 요리가 아니었어요. 몽골 가정의 일상이 되어 있었죠. 김치는 이제 몽골 가정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 됐고, 한국식 식사 방식과 식재료는 몽골 주부들의 일상적 선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깊게 스며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오늘은 울란바토르 시내 탐방에 나섰습니다. 바트야르가 수우바타르 거리라는 울란바토르의 중심가로 안내했어요. 예전에는 몽골의 전통과 소비에트 시대의 건축물이 어우러진 거리였다고 하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몽골의 중심가인가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죠. 거리 양쪽으로 GS25, CU, 이마트24 같은 한국 편의점 체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설빙, 뚜레쥬르, 투썸플레이스처럼 한국 카페 브랜드가 들어서 있었어요. 바트야르가 설명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리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오히려 몽골 브랜드가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GS25에 들어가 보니 한국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라면 코너까지. 단지 한글과 몽골어가 함께 표기된 점만 달랐죠. 계산대에서는 셀프 계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직원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편의점이 울란바토르에 몇 개나 있나요? 200개가 넘을 거예요. 매달 새로운 지점이 열리고 있어요. 그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거리를 더 걷다 보니 롯데몰 울란바토르라는 대형 쇼핑몰이 나타났습니다. 외관부터 서울의 롯데월드몰과 흡사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서울 강남의 쇼핑몰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들과 화장품 매장들이 가득했죠. 푸드코트는 더 놀라웠어요. 비비고, 본죽, 교촌치킨 같은 한국 음식점들이 즐비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바트야르에게 물었어요. 바트야르가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화장품 매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품질이에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 제품하면 품질 보증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브랜드는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새로운 한국 브랜드가 들어오면 시도해보려고 줄을 서요. 브랜드 로고에 한글이 들어가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진다는 말도 있어요. 쇼핑몰 옆에는 새로 조성된 공원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서울의 청계천이나 서울숲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어요. 인공 개울과 현대적인 조경, 그리고 한국식 의자와 운동기구까지. 바트야르가 설명했죠. 이 공원은 서울 한강공원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몽골 정부가 한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설계했죠. 거리를 더 걷다 보니 건물의 외관도 눈에 띄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몽골 건축물이나 소비에트 스타일 건물들 사이로 한국식 현대 건축 디자인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 건물들, 그리고 간판과 외벽 디자인까지 서울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이 거리의 70%가 한국풍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바트야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몽골 도시 계획자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서울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한글 네온 사인이 빛나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젊은이들은 마치 서울 거리처럼 한국 패션을 따라 입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죠. 몽골인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한국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바트야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정말 서울에 사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길이에요. 그날 밤,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이제 서울보다 더 서울다운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건 단순한 문화적 영향이 아닌 도시 전체의 정체성 변화다. 서울이라는 도시 모델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새로운 형태로 재창조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다. 오늘은 울란바토르의 주거 문화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바트야르가 도시 동쪽에 새로 개발된 한국식 아파트 단지로 안내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바트야르가 설명했습니다. 몽골에는 게르라는 전통 가옥이 많았어요. 지금도 도시 외곽에는 게르촌이 있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모두 한국식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언덕을 넘자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현대힐스라는 이름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한국의 대형 아파트 단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입구에는 한글과 몽골어로 된 대형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니 조경과 놀이터, 그리고 주차장 배치까지 한국의 아파트 단지와 동일했어요. 이건 완전히 서울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바트야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현대건설이 직접 지은 아파트예요. 한국의 기술과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죠. 특히 단열과 난방 시스템이 몽골의 혹독한 겨울에 완벽하게 맞아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내부 구조가 전형적인 한국 아파트였어요. 현관의 신발장, 거실과 주방의 배치, 그리고 방의 구조까지. 특히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있었죠. 안내하던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자랑은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기술이죠.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 겨울의 딱이에요. 가격을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평당 가격이 일반 아파트의 2배예요. 그래도 분양률은 95%를 넘었죠.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젊은 전문직들이 많이 사요. 다른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포스코 레지던스라는 더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곳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보안 시스템부터 조경,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까지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죠. 바트야르가 설명했어요. 이런 아파트에 사는 것이 몽골에서는 상류층의 상징이 됐어요. 어디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포스코요라고 대답하면 사회적 위치가 확 올라가죠. 지역 부동산 중개사 오트곤 채책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몽골 사람들은 넓은 땅에 개인 주택을 짓는 것을 선호했어요. 전통적인 가치였죠. 하지만 지금은 한국식 아파트가 최고 인기예요. 특히 신발장과 온돌은 필수 옵션이 됐습니다. 오트곤 채책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에서 한국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가격은 지난 5년간 평균 150% 상승했다고 해요. 한국 건설사 이름만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요. 사람들은 품질을 신뢰하니까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녁에는 이런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 가족을 만났어요. 바얀자르그 가족은 현대힐스 3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에서 바라본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바얀자르그가 말했죠.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식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비싸서 망설였지만 이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였습니다. 한국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꾸며진 공간, 그리고 한국식 식탁과 주방까지. 바얀자르그의 아내 처음아가 자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인테리어 잡지를 구독해요. 그걸 참고해서 우리 집을 꾸몄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게르촌을 지나쳤습니다. 전통 가옥과 현대식 아파트 단지의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는 이제 몽골의 새로운 계급 문화를 만들고 있다. 온돌과 신발장 같은 한국의 생활 방식이 럭셔리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위계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오늘은 몽골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학과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캠퍼스 내 건물 하나가 온통 한글 포스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반, 서울대 유학 준비 과정, 한국 취업 성공 비결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학과 교수 바트볼드를 만났습니다. 그가 놀라운 통계를 알려주었어요. 현재 우리 대학 전체 학생의 35%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5%도 안 됐어요. 한국어학과는 입학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가 됐죠. 영어학과보다도 높아요.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 50명가량의 학생들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교재는 모두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만든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놀라웠죠. 대부분 중급 이상의 회화가 가능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3학년 학생 투무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몽골에서 취업의 필수 조건이에요. 특히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4급 이상은 되어야 해요. 다른 학생 오유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제 꿈은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예요. 몽골에서는 서울대 유학 경험이 최고의 스펙이에요. 대기업 취업은 물론 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대학 주변 카페에서 만난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어 교재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26세 에르덴바트는 말했죠. 저는 현대건설 몽골지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어 실력이 영어보다 더 중요해요. 면접도 한국어로 진행되거든요. 그의 친구 바트치맥은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년간 유학했어요. 귀국하니 취업 제안이 쏟아졌죠. 한국에서 공부했다는 이력만으로도 연봉이 2배 높았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한국어 발음이었어요. 서울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바트치맥이 웃으며 말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을 배웠어요. 매일 밤 2~3시간씩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따라 말하는 연습을 했죠. 오후에는 한국취업정보센터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센터 내부는 구직자들로 붐볐어요. 직원 나란 채측이 설명했습니다. 매년 약 3,000명의 몽골 청년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있어요. 대부분 한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죠. 우리 센터에서는 한국 기업 문화에 적응하는 법부터 면접 준비까지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벽에 붙은 통계 자료가 눈에 띄었어요. 몽골 대졸자 중 40%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그중 15%는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몽골 내 한국 기업 취업자의 평균 연봉은 일반 기업보다 1.8배 높았죠. 한 구석에서는 한국식 면접 대비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의 면접에서 지원자들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한국식 예절까지 완벽하게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명함 주고받는 방법, 인사하는 법, 심지어 한국식 회식 문화까지요. 센터 책임자 바야르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몽골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회를 결정하는 통행증 같은 존재가 됐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알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녁에는 K학원이라는 사설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직장인들이었죠. 원장 수후바타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학원은 24시간 운영돼요. 밤에 오는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한국어는 이제 몽골에서 단순한 언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었죠.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몽골에서 한국어는 새로운 통행증이 되었다. 영어가 세계 보편 언어라면 한국어는 몽골인들에게 특별한 경쟁력의 원천이자 성공의 열쇠가 되었다. 오늘은 울란바토르의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울란바토르 친선학교라는 곳이었어요. 학교 건물부터 남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문에는 한글과 몽골어로 학교 이름이 쓰여 있었고 운동장에는 태권도 수업이 한창이었어요. 교장 바트수흐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국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이 되면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이 온통 한글 포스터로 가득했어요. 자음과 모음 카드, 한국 명소 사진, 한국 전통 의상과 음식 이미지까지. 아이들의 책상에는 한글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3학년 한국어 수업을 참관했어요. 선생님이 한국어로 질문하자 아이들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9살 남자아이 바이사를 만났어요. 그의 한국어 실력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2년 배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떡볶이예요. 크레용 신짱이랑 뽀로로를 좋아해요. 저는 호기심에 물었죠.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바이사가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어요. 한국 아이돌처럼 되고 싶어요. BTS 같은 사람이요. 교사 휴게실에서 선생님들과 대화했습니다. 한국어 교사 채랭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한국 아이돌, 한국 애니메이션, 한국 음식. 그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죠. 특히 서울은 꿈의 도시예요. 장래 희망을 물으면 서울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 운동장에서는 어린이들이 한국 동요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뽀로로 송, 상어 가족 같은 노래였어요. 체육교사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고 미술 시간에는 한글로 캘리그래피를 연습하고 있었죠. 교실 한편에는 서울로 가는 길이라는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학교들의 포스터와 한국 유학 정보가 붙어 있었어요. 6학년 담임 스프레거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한국 유학을 목표로 세우게 해요. 특히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명문대에 가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가르치죠.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식당에서는 한국식 도시락이 제공되었습니다. 김밥, 불고기, 김치까지. 아이들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했어요. 영양사 에르덴 치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한국 음식이에요. 아이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방과 후 활동으로는 K-팝 댄스반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교실 하나가 거울로 둘러싸인 댄스 스튜디오로 꾸며져 있었어요. 20명가량의 초등학생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죠. 댄스 강사 나랑은 자신도 K-팝 팬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아이돌을 롤모델로 삼아요. 춤, 패션, 한국어까지 완벽하게 따라하려고 노력하죠. 매년 우리는 K-팝 스타 선발 대회를 개최해요. 우승자는 서울 연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학부모회 회장 체덴 도르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였어요. 저희 부모들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길 원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죠. 영어도 중요하지만 한국어는 몽골에서 더 실질적인 기회를 줍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희 큰아이는 서울대 치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들도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죠. 몽골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저축하고 있어요. 학교 도서관에는 한국 동화책과 만화책이 가득했습니다. 사서 바트 치맥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빌려가는 책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것들이에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이야기에 관심이 많죠.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날 저녁 학교에서 특별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밤이라는 행사였어요.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 춤을 추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부모님들도 참석해 아이들의 공연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행사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죠.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아이들은 서울을 꿈꾼다. 한글이 제2의 모국어처럼 내면화되고 한국 문화가 일상이 되는 교육 현장. 이들에게 서울은 단순한 외국 도시가 아니라 미래의 목적지다. 오늘 아침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몽골 국영 방송국 MNB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울란바토르의 한국화라는 주제로 말이죠. 취재 중인 외국 저널리스트가 방송에 나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스튜디오가 흥미로웠어요. 세트장이 서울의 한 카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진행자 바이갈마가 웃으며 설명했죠. 우리 프로그램은 한국 예능 포맷을 참고했어요.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랍니다. 인터뷰 중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한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부 주도가 아닌 자연스러운 문화 수용이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바이갈마가 시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자이승 시장은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마저 변화하고 있었어요. 전통 몽골 상품들 사이로 한국 제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치, 고추장부터 한국 화장품, 의류까지. 한 상인 오트곤가는 말했어요. 한국 제품이 가장 잘 팔립니다. 특히 화장품과 식품이요.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신뢰해요. 시장의 작은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비빔밥. 몽골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당 주인 투토르키가 말했죠. 5년 전 한국 음식을 처음 선보였을 때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하루 200명 넘게 옵니다. 오후에는 공원에서 일반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몽골인들을 만났어요. 30대 회사원 수우바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와 음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음식, 패션,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됐죠.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대학생 나랑 채찍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어요. 몽골과 한국은 문화적 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쉽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또한 한국의 발전 모델은 몽골에게 실현 가능한 꿈을 보여줍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터뷰는 70대 노인 아디야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몽골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젊은이들의 한국 문화 사랑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 전기장판을 선물 받은 후 생각이 바뀌었죠. 영하 40도 몽골 겨울에 그 장판이 내 생명을 살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제품의 품질이 문화 수용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몽골처럼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발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저녁에는 몽골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를 방문했어요.
서울 카페라는 이름답게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완벽한 한국식이었습니다.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트볼드는 말했죠. 한국 문화는 우리에게 세련됨과 현대성을 의미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죠. 서구 문화와 달리 우리의 정체성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의 여자친구 사랑찰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에서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가족 중심 열심히 일하는 태도,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까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롤모델이 됐어요. 카페를 나서며 바트야르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문화 수용이 정부나 기업의 계획된 전략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도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둘씩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그날 밤,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몽골의 서울화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해 문화적 매력으로 이어진 자연스러운 선택의 결과였다. 모든 세대가 각자의 이유로 한국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현상이다. 취재 마지막 날,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울란바토르 친선학교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온 거예요. 주제는 세계 도시의 변화와 문화 교류였습니다. 약 100명의 초중고생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세계 여러 도시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파리, 도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의 사진이 나오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멋진가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몇 초간 생각한 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례예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성공만 이룬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언어, 음식, 생활 방식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K-팝, K-드라마, K-뷰티, 한식.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한 중학생이 질문했어요. 몽골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몽골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이 몽골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한다면 분명 몽골만의 독특한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아이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에 가봤어요? BTS를 만난 적 있나요? 한국어 배우기 어려웠나요?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학교를 나서며 교장 바트 수흐가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꿈과 희망의 상징이에요. 한국의 발전 스토리는 몽골 교육의 중요한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취재로 울란바토르 시청을 방문했어요. 도시계획과 담당자 투구스 볼드를 만났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울란바토르 도시 개발 계획도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는 서울의 도시 발전 모델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 공원 설계, 그리고 스마트 시티 개념까지. 한국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교과서입니다. 그는 서울시와 울란바토르시의 자매도시 협약서를 보여주었어요.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에 연수를 갑니다. 교통관리, 쓰레기 처리, 도시 녹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있어요. 마지막 밤, 저는 울란바토르의 가장 높은 빌딩인 블루 스카이 타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작은 서울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바트야르가 말했죠. 5년 후에 다시 오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울란바토르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서울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배우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며 이번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본 울란바토르의 서울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몽골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재해석한 문화적 융합이었습니다. 한국의 제품, 서비스, 생활 방식이 몽골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현상이었죠. 마지막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몽골에서 하나의 교과서가 되었다. 경제 발전의 모델, 문화적 자부심의 본보기,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다. 울란바토르는 서울 너머의 도시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도시 문화가 어떻게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목격했어요. 울란바토르는 서울화된 도시가 아니라 서울을 참고해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죠. 이곳이 몽골이라고요? 아니, 내가 본 가장 한국다운 도시입니다. 처음에 느꼈던 이 생각은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울란바토르는 한국다운 도시가 아니라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세계 도시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마치며 확신했어요. 이것은 서울 너머의 도시의 탄생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도시가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내딛는 담대한 발걸음이었죠. 몽골 사람들은 한국 문화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한국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대국이 된 나라.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 울란바토르는 이제 서울 다음의 도시가 아닌 서울 너머의 도시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걸어온 길에서 배우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있었어요. 한 도시의 문화가 다른 도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방적인 수출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꿈이 만나는 공명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명은 세계 각지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도시 문화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클레어 윌리엄스의 서울 너머의 도시 취재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심을 담은 해외 감동 스토리. 감동올리고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